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윤창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공응용화학 개론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1강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용액의 물리적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공응용화학 개론이라고 하는 저희가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화공응용화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든 아니면 응용화학을 전공을 하든 다른 어떤 화학 관련된 아니면 뭐 소재공학이든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초 화학 지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년은 이제 2, 3학년들 학생들이 들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 강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PPT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교재가 필요하시다면 준달에 일반화학 시판을 구매를 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총 13주차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간에 중간고사와 그 마지막에 기말고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윤창민 교수라고 하고요.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제 이메일 이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강의 계획서를 살펴본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하였듯이 총 13주차의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 2주차에는 저희가 용액의 물리적 성질, 그리고 3, 4주차는 화학 반응 속도론, 그리고 5, 6주차에는 화학 평형, 그리고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3염기 평형과 용해도 평형을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력학을 살펴보고 강의를 저희가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강의 기간 동안 열심히 함께 또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뭐 다양한 국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고요. 미국과 이제 일본에서도 뭐 지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석박 통합과정을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저희가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이제 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또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연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연구 주제는 뭐 무기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고분자 그리고 탄소 물질을 제조를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직접 만든 어떠한 나노 소재들이고요. 뭐 이러한 소재들을 다양한 어떤 기공을 가지고 있는 형태 그리고 준공 구조 가운데가 뚫려 있는 준공 구조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길이, 즉 종횡비를 이제 조절하는 실험, 그리고 이제 주름진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것, 이런 다양한 이제 소재의 제조, 개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분야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스마트 소재라고 한다면 어떤 외부 자극에 인해서 물질의 성질이 이제 바뀌면서 다양한 이제 물리적 어떠한 물성을 바꾸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태양전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매체인 슈퍼카파시터, 그리고 약물 전달 등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또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연구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기회가 있다면 자주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이후에 전공정에서 웨이퍼가 제조가 되고 나서 이제 백엔드라고 불리는 후공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후공정을 저희가 패키징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공정은 삼성전자에서 천안과 그리고 온양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키징 공정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뭐 회사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일단 제가 있는 연구실은 기능성 화학 소재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FCML 이것이 이제 Functional Chemical Materials Laboratory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제 연구실에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강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 저희가 제목이 어떠한 용액에 관련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1강에서는 저희가 용액의 조성, 그리고 용액 형성의 에너지, 그리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용액의 증기량, 그리고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전해질 용액의 총괄성, 그리고 콜로이드까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1주차에는 저희가 아마 한 1.4나 1.5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주차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용액이 무엇인가? 용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의를 좀 가지고 있을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용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액이라고 한다면 액체를 일반적으로 떠올릴 텐데요. 이 용액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균일하게 즉 호모지니어스한 상태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저희가 정의를 내린 것이 이제 용액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았을 때 어떠한 수용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보드카라든지 탄산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보드카의 경우에는 어떤 알코올과 그리고 물이 매우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탄산수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즉 CO2와 그리고 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액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질과 용매가 함께 섞여서 그것이 균일하게 섞인다면 그걸 저희가 용액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용액은 이제 다양한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페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저희가 상이라고 한다면 기체, 액체, 그리고 이제 고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4상이라고 한다면 플라즈마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본다면 용액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꼭 용액, 액체만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기와 천연가스를 살펴본다면 용액의 상태는 기체이지만 용질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용질의 상태도 기체, 그리고 용매의 상태도 기체인 경우.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기체인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보드카와 부동액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용액의 상태는 액체, 용질도 액체, 그리고 용매도 액체입니다. 루세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세 개는 각각 상이 다른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수는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액체 용액의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용질, 뒤에서 용질과 용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용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를 용질로 생각을 한다면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고요. 용매인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산수는 용액
탄산수의 이제 최종적인 용액 상태는 액체이지만 어떠한 기체와 액체가 함께 섞여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된다면 바닷물을 먹었을 때 굉장히 짜죠. 짠 이유는 바닷물은 이제 용액의 상태이고요. 용액의 상태에서는 액체이지만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이 고체입니다. 고체 중에서도 이제 소금이 녹아있겠죠. 그리고 용매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만나서 균일하게 녹은 액체로 만들어졌을 때도 저희가 용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는 백금 속에 수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금 속에 수소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백금이 용매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최종적인 용액의 상태는 고체이지만 용질의 상태는 백금 속의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가스 H2는 기체이고 그리고 PT 즉 백금은 고체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수소가 백금 안에 균일하게 섞여서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도 저희가 용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상태는 항상 액체일 필요는 없다.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용질이 용매에 균일하게 섞여서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저희가 용액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용액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액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그러한 균일한 균일한 혼합물을 말하는 것인데, 용질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용질의 정의는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바닷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바닷물의 경우는 물에 어떤 소금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용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이 용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 용매에 소금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용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 저희가 솔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용매는 솔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험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저희가 용매, 즉 솔벤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솔벤트의 종류는 정말 많죠. 그래서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에탄올, ETOH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솔벤트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용액의 농도를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농도는 몰 농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어떤 대문자 m을 사용해주는 표기법이고요. 이 몰 농도의 정의는 용질의 몰수 그리고 나누기 용액의 부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몰라리티, 즉 몰 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용질의 몰수, 그렇다면 바닷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소금물의 어떠한 몰수, 그리고 물의 리터 단위, 부피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이 대문자 m인 몰 농도로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 농도를 저희가 몰 농도는 농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성분 A의 몰 분율이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 성분 A의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액에서 용액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물질이 존재할 때 소금과 그리고 물이 존재할 때 그 소금의 몰량을 저희가 소금과 물의 몰량을 더해준 것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몰 분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카이 그리고 A로 표현을 합니다. A는 A 성분에 대한
몰 분율을 표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어떠한 화학 물질의 총 화학 물질의 몰 분율을 구하게 된다면 그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의 전체 성분의 총 몰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 농도, 몰 분율 외에 다른 표기법들을 또 살펴보자면요. 질량 백분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질량 백분율의 경우에는 저희가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을 그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바닷물 혹은 소금물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소금을 예를 들어서 1g을 물 100g에 녹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소금이 용질이면 1g이고 그리고 용액은 총 101g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가 보통 몇 퍼센트라는 것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몰농도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 더 몰라의 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몰라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몰농도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몰농도와 몰라의 농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몰라리티, 여기가 R이 들어가 있고요. 몰라의 농도는 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의 농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어떠한 용질의 몰수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눠줍니다. 앞에서 몰 농도는 부피였는데 여기는 용매의 질량으로 나눠주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작은 m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대문자 M, 그리고 몰라의 농도는 소문자 M으로 표기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농도를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왜 똑같은 용질의 몰수를 부피와 그리고 질량 각각의 다른 것으로 나눠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와 관련이 있으므로 온도에 따라 약간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액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액체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부피가 팽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분모 자리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몰 농도가 소량이라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몰 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몰라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질량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에 무관하다. 즉 용매의 질량은 부피가 변화하였든 변화하지 않았든 저희가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의 농도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온도의 영향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몰 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고 몰라의 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몰라의 농도에 대해서는 추후 총괄성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농도는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몰 농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이제 화학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용기에다가 정해진 양의 어떠한 액체를 집어넣고 거기에 그 액체가 이제 용매라면 용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피에 맞게 우리가 액체를 채워 넣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몰 농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화학약품들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몰라의 농도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몰 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말 농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노말 농도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말 농도는 우리가 노말리티, N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용질의 당량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눠준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당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살펴본다면 이 노말 농도는 용액 1리터당 어떤 물질의 당량 단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량이 무엇인가? 이 EQ라고 하는 당량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산과 염기에서 어떤 양성자 1몰을 내놓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단위의 표현을 우리가 당량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당량수라고 한다면 EQ를
몰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당량수라고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말 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 노말 농도 N은 대문자 N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몰라의 농도 그리고 곱하기 EQ 나누기 몰이라면 EQ 나누기 몰은 당량수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 주었을 때 노말 농도가 나오게 되고 몰라의 농도는 저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용질의 몰수 그리고 나누기 용액의 부피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위를 살펴보게 된다면 몰 퍼 리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당량수의 경우에는 EQ 퍼 몰이기 때문에 몰이 각각 지워지면 최종적으로 EQ 퍼 리터가 노말 농도의 어떠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밑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염산인 HCl을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산의 몰 질량은 36.5g입니다. 즉 1몰당 1몰당 염산의 무게는 36.5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당량은 36.5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량의 경우에는 산과 염기에서 양성자 1몰을 내놓거나 받아들이는 단위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HCl이 해리가 된다면 하나의 H 플러스와 그리고 하나의 Cl 마이너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당량도 몰 질량과 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몰 농도와 노말 농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1몰의 HCl은 1노말 농도를 가지고 있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황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황산은 H2SO4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H2SO4의 몰 질량은 98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량은 2입니다. 98 나누기 2가 돼서 49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당량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것이?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할 텐데 이 당량은 결론적으로 H2SO4는 해리가 된다면 두 개의 H 플러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몰 질량을 우리가 두 개의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나누기 2로 해주었을 때 당량은 4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9라는 당량이 이제 나왔고 우리가 몰 농도와 노말 농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1몰당 2노말 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H2SO4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염산의 경우에는 해리가 되었을 때 1몰만 내어놓고 두 번째 황산의 경우에는 두 개의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2로 나누어 주었을 때 당량은 49가 되게 되고 이 당량을 저희가 노말 농도로 계산을 했을 때 EN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산들이 얼마만큼의 H 플러스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희가 노말 농도로 살펴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염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aOH는 해리가 되었을 때 하나의 Na 플러스와 하나의 OH 마이너스를 내놓습니다. 몰 질량은 40이고요. 당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OH-를 내놓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해주어서 4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몰농도와 노말농도 사이의 관계는 1몰랄당 1노말농도입니다. 그런데 CaOH2를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의 CA2 플러스 그리고 더하기 2OH-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 2가 당량에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4 나누기 2를 했을 때 37이 되고요. 그리고 노말 농도는 몰 질량 나누기 당량을 해주었을 때 2N이 나오겠죠. 그래서 1몰의 CaOH2는 2노말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말 농도의 좀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해리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 뒤에서는 이제 전자까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요거를 내놓는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내놓은 그 개수를 이제 몰 질량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몰질량으로 이제 내놓은 2라고 하든가 1이라고 하든가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몰질량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당량이고요. 그 당량을 다시 한번 몰질량에서 나누어 준다면 물질량 나누기 당량을 해준다면 그것이 이제 노말 농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말 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ppm과 ppb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ppm은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같은 농도를 살펴볼 때 ppm 농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ppm은 파트 퍼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질의 질량을 1 곱하기 10의 6승 그램 퍼 그램의 용액으로 이제 나누어 주었을 때 그거를 저희가 p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100만이죠. 그래서 100만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1000만, 하나가 더 부족하네요. 100만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파트 퍼 밀리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ppm 단위는 다양한 분석 기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화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ppm 단위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pb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b는 빌리언의 약자죠. 그래서 파트 퍼 빌리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용질의 질량을 1 곱하기 10의 9승 그램으로 이제 9승 그램 용액으로 나누어 준다면 그것을 ppb라고 부르는데 실제 분석기기에서 매우 상세하게 분석을 할 때 이 ppb 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ppb라는 단위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용액의 조성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예제 1.1번을 살펴본다면 1g의 에탄올이라고 한다면 에탄올은 C2H5 그리고 OH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기화학을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에탄올이라고 하고 이 에탄올은 당연히 소주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에탄올을 물 100g과 섞어 101ml의 수용액을 얻었다. 이 수용액의 몰농도, 질량, 백분율, 몰분율 및 몰랄 농도를 계산해 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몰농도, 대문자 M, 그리고 질량 백분율은 몇 %, 몰분율은 카이였죠. 그리고 몰랄 농도는 작은 m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탄올의 몰수는 몰질량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살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뭐 책에도 당연히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에탄올에 대해서 에탄올의 몰수를 살펴본다면 1몰당 에탄올의 질량은 46.07g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1g의 에탄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얼마만큼의 이제 몰수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1g의 에탄올을 놓고 이 1g의 에탄올을 저희가 몰수로 바꾼다면 1몰당 46.07g의 에탄올이 존재하기 때문에 몰을 분자 쪽에 그리고 그람을 분모 쪽에 놓고 저희가 곱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람이 사라질 거고요. 그람이 사라진 자리에 몰이 남겠죠. 그래서 1 나누기 46.07을 해준다면 최종적으로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의 에탄올이 1.0g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뭐 똑같은 하나는 질량의 단위로 표기를 한 것, 그리고 하나는 몰의 단위로 표기를 한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부피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최종적인 수용액의 부피, 이 수용액의 부피는 문제에서 101ml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101ml를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리터 단위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일단 101ml의 경우에는 1리터당 1000ml가 있기 때문에 리터를 위에 놓고 밑에 1000ml를 넣은다면 또 밀리리터가 사라지겠죠. 그렇게 했을 때 부피는 0.101리터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몰수와 용액의 총 부피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에탄올의 몰 농도를 큰 M을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 이 에탄올의 몰수는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다 라는 걸 넣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0.2로 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g의 에탄올이 101ml의 수용액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에탄올의 몰 농도는 0.25 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질량 백분율, 몰 분율, 그리고 몰랄 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백분율은 이제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질량 백분율은 에탄올의 질량 나누기 용액의 총 질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를 해주면 질량 백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탄올은 우리가 1g이었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100ml의 물은 우리가 물의 밀도는 1.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ml라면 똑같이 100g으로 환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용액에 총 무게를 넣어야 되는데 물의 무게 100g과 그리고 에탄올의 무게 1g을 더해서 밑에 101g의 총 용액의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1g을 총 용액의 무게로 나누어주고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0.99%의 에탄올이 질량 백분율로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몰 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몰 분율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에탄올의 몰수는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몰수 같은 경우에는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다라는 걸 저희가 구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의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몰수는 일단 1g당 물이 1몰당 물의 그람수, 1몰당 물의 그람수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18g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물의 무게는 100g입니다. 그렇다면 100g의 물을 1몰당 물의 무게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5.56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5.56몰이 나왔으니 우리가 몰 분율을 구할 때 5.56을 넣고 이쪽에는 에탄올의 각각에 대한 몰수를 집어넣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에탄올의 몰 분율은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나누기 용액의 총 몰수.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더해 주었을 때 5.58 정도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나누게 된다면 0.00389라고 하는 에탄올의 몰 분율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몰랄 농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몰 농도와 차이점이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용액의 그람 혹은 킬로그램, 즉 무게로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에탄올의 몰수를 어떠한 용매의 킬로그램 수로 저희가 나눠준다. 용매의 무게로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저희가 작은 m인 몰랄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에탄올의 몰수는 이미 구해놨고요. 물의 무게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0g이고 이 100g은 결론적으로 1000g이 1kg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 환산을 해보면 0.1kg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나누었을 때 몰 퍼 킬로그램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작은 m이 나오는 것이고 0.217 몰랄 농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몰 농도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질량 백분율 그리고 몰 분율 그리고 몰랄 농도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용액에 대한 어떠한 농도들을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어떠한 용액의 농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당량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산화 환원 반응에서의 당량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화 환원 반응에서 당량의 표현을 살펴본다면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HCl 혹은 H2SO4 그리고 NaOH 이런 산과 염기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H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어떠한 당량이라고 하였다면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1몰의 전자를 받아들이거나 내놓을 수 있는 산화제 또는 이제 환원제의 양을 저희가 산화 환원 반응에서 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원제 1당량은 정확하게 산화제 1당량과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산화제 또는 환원제의 당량은 반쪽 반응에 나타나는 전자의 수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살펴본다면 어떠한 산성 용액에서 반응하는 MnO4는 5개의 전자를 받아들여서 Mn2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MnO4라는 걸 살펴본다면 O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O 하나는 2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O4라고 한다면 곱하기 4를 하면은 저희가 8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 마이너스와 5, 4는 지금 동일한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Mn은 플러스 7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상쇄를 시키고 하나의 마이너스가 남아서 위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MnO4에서 마이너스에서 Mn이 플러스 7을 가지고 있다면 그 Mn이 Mn2 플러스가 되었죠. 그래서 Mn2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산화수가 작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원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꾸로 Mn2 플러스가 Mn7 플러스가 된다면 이 산화수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산화가 진행이 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쪽 반응이라는 것은 산화와 환원 반응이 각각의 한 페어라고 했을 때 한 가지의 반응만 반응식을 써준 것이 저희가 반쪽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환원 반응에서 MnO4 마이너스 그리고 더하기 OE 마이너스 이 E 마이너스가 전자를 나타내고 플러스 8H 플러스를 해준다면 그것은 Mn2 플러스와 4개의 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5개의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Mn7 플러스가 Mn2 플러스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개의 전자를 받아들여서 Mn2 플러스를 만들었고 1몰의 KMnO4에 존재하는 이 MnO4 마이너스 이온은 5몰의 전자를 소비하기 때문에 몰질량을 5로 나누면 그것이 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KMnO4의 당량을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 KMnO4의 몰질량은 158g이고요. 거기서 이제 전자를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저희가 또 MnO4가 환원이 되는 Mn2 플러스로 환원이 되는 반쪽짜리 반응에서 살펴보았고 5개의 전자를 소비하기 때문에 158 나누기 5를 해주게 된다면 이것이 KMnO4의 당량이다라고 표현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저희가 또 다양한 농도들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몰 농도로부터 용액의 조성비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 앞에서 살펴보았던 방법들을 이제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본다면 자동차 납 축전지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은 밀도가 1.23g/ml이다. 즉 무게 나누기 이제 부피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밀도가 1.23g/ml이고 3.75몰의 황산 용액이다. 이것을 질량 백분율 온라인 농도, 노말 농도로 이제 계산을 해보아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램 퍼 리터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용액의 밀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1.23g 퍼 밀리리터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밀리리터를 저희가
리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리터로 바꾼다면 1.23 그램 퍼 밀리리터에서 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리터는 1000ml이기 때문에 밀리리터 사라지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뒤에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준 것이 1.23 곱하기 10의 3승 그램 퍼 리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리터 용액 속의 어떤 황산의 질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황산의 질량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일단 처음에 3.75m, 즉 몰라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황산 용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75몰 그리고 밑에는 이제 1리터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1리터 용액 속의 황산의 질량을 저희가 구해본다면 3.75몰의 황산의 몰 질량은 1몰당 98.1g이기 때문에 3.75 곱하기 98.1g을 해주면 됩니다. 몰끼리 사라지고 결론적으로 3.75몰랄의 황산은 1리터당 368g의 황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리터 용액 속의 물의 질량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1리터 용액 속의 물의 질량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230g의 용액이 있다면 거기에 368g은 황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862g의 물이 1230g의 용액에 들어가 있다. 이 1230이 어디서 나왔냐? 즉 앞에서 살펴보았던 용액의 밀도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 것이다. 1리터를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해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밀도가 1.23g per 밀리리터인 3.75몰의 황산 용액이 존재할 때 그 용액을 1리터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지금 다 풀어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2SO4의 우리가 질량 백분율을 한번 구해본다면 황산의 질량 나누기 이제 용액의 질량 그리고 곱하기 100%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황산의 질량 그리고 용액의 총 질량 그리고 곱하기 100%를 해준다면 이것은 30%, 약 30%의 29.9%의 H2SO4이다. 이것이 이제 질량 백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백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2SO4의 몰라의 농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본다면 H2SO4의 몰수를 H2O의 이제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H2SO4의 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죠. 3.75몰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H2O의 이제 질량은 862g의 H2O 곱하기 1kg, 킬로그램 단위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램끼리 이제 나눠주고 킬로그램 단위로 바꿨을 때 4.35 작은 M 몰라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황산 용액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노말 농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노말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N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N은 몰 농도 큰 M 그리고 곱하기 당량 EQMOL을 이제 해주면 된다. 근데 이 큰 M이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몰끼리 사라졌을 때 이제 EQ 리터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각각의 황산 분자는 이제 두 개의 양성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은 3.75몰 퍼 리터의 황산 수용액의 노말 농도는 그냥 요 몰 농도 곱하기 이제 2를 해준다면 7.50 노말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이제 저희가 밀도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뭐 리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리터는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한 것이고요. 1리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어떤 질량 백분율, 몰라 농도, 노말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거기서 어떤 몰 농도, 뭐 질량 백분율,
등등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황산 혹은 뭐 염기와 이제 물 등의 용매를 섞어가지고 각각의 농도를 맞춘 용액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 계산법들이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용액 형성의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용해도는 이제 솔루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해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 용해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용액을 잘 형성할 수 있는가 혹은 형성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능력을 저희가 용해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용액을 잘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요인과 잘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극성 용질은 극성인 용매에 잘 녹고 비극성 용질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라고 하는 like dissolves like라고 하는 어떠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극성과 비극성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비극성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저희가 기름 종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기름 종류를 비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극성인 것은 저희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극성 탄화수소, 저희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하이드로카본들은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에 녹기 때문에 동물의 조직에 남아 농축되어 어떠한 해를 입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그럴 때 어떠한 유기물, 몸에 해로운 유기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유기물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기름에 녹아서 어떠한 지용성을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비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뜬 가솔린의 그림을 살펴본다면 비극성과 극성이 각각 얼마만큼 서로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서로를 이제 싫어하는지, 왜 용액을 형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물은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극성이고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극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비극성과 극성은 이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극성 물질이므로 비극성 물질은 가솔린과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용해도에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용해도에 미치는 요인 1번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라는 차이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액의 형성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용액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어떤 용액은 용질과 그리고 이제 용매가 섞여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용질과 용매가 용액이 되게 되는데 이 용액의 형성 단계를 저희가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1단계를 용질이 팽창하는 단계이다. 즉 용질 사이에도 서로 이제 붙어 있고 싶어하는 힘이 존재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끊어내야지만 어떠한 우리가 용매 속에 각각이 균일하게 섞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질 사이의 인력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델타 H1, 즉 얘를 이제 엔탈피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흡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단계에서는 용매의 팽창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질끼리 서로 이제 떨어지고 용매도 서로 각자 떨어져야지만 서로가 잘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매 사이의 인력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형성 단계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H2 흡열 반응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드디어 이제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이게 되는데요. 이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이면서 각각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가 각각이 이제 뭉쳐지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이 3단계를 저희가 총 합쳐서 용의 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이런 경우를 살펴본다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뭐 매우 미세하게 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강한 염기, KOH를 저희가 물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KOH와 물이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매우 뜨거운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용해열의 하나의 예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용해열은 델타 H의 용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용질의 팽창, 용매의 팽창, 그리고 용질과 용매의 섞임이 각각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을 총합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용해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델타 H, 용해에 대해 살펴본다면 1번, 2번, 3번의 각각의 엔탈피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델타 H의 용해라고 하고 용질의 어떠한 팽창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인력에 대한 극복 그리고 용매도 마찬가지로 팽창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인력에 대한 극복을 해주고 마지막 3단계에서 각각이 서로가 끌리면서 매우 잘 섞이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의 경우에는 흡열 반응. 왜냐하면 이 각각의 인력을 극복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용질과 용매가 끌어간 다음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흡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용질과 용매의 각각의 합은 에너지를 서로가 이제 섞이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열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엔탈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의 개념은 플러스일 때는 저희가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마이너스일 때는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깁스 자유에너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띄고 있을 때는 우리가 비자발적이다. 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때는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G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때를 살펴본다면 뒤에 두 개의 항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항은 엔탈피의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은 온도와 엔트로피의 곱에 대한 항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항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G가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즉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이 뒤에 항들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야지만 델타 G가 마이너스를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델타 H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마이너스인 경우와 델타 S가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면 이 델타 S가 플러스가 돼도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델타 C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도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델타 H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델타 H가 플러스를 띄고 있다면 이 델타 H의 플러스보다 이 델타 T 곱하기 델타 S가 이 델타 H보다 더 크면은 뒤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델타 T와 델타 S가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델타 H의 총 플러스보다 더 큰 양이라면 그렇다면 그때는 델타 G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매우 높은 온도인 경우에서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정말 큰 경우에 그때 T 곱하기 델타 S의 합이 델타 H보다 이제 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델타 G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매우 고온에서만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델타 H가 마이너스인 경우와
델타 S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가 마이너스라면 일단 델타 H는 마이너스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델타 S가 있는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의 항이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플러스가 매우 작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큰 플러스가 돼버린다면, 즉 T의 크기가 너무 커져 버린다면 이 델타 H의 마이너스를 잠식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만 자발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델타 H가 플러스 그리고 델타 S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델타 H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의 T의 델타 S인데 얘도 마이너스라면 모든 온도에서 어찌되었든 플러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C는 결론적으로 플러스이다. 그래서 어떠한 온도에서도 반응이 비자발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과 비자발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상온에서 소금과 그리고 물이 섞었을 때 자연스럽게 소금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비자발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유리를 물에 넣게 된다면 그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비자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매우 높은 온도로 만들어서 이제 유리를 녹여주면서 물에 섞어주게 된다면 그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비자발적이지만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반응을 만들어주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용해열을 우리가 그래프로 좀 살펴본다면 일단 델타 H1과 델타 H2의 경우는 둘 다 이제 흡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H3는 발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총 3개의 합이 델타 H의 용해로 나올 텐데 델타 H1과 델타 H2가 이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 델타 H3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면 이것만큼의 어떠한 차이를 뺀 것이 이제 용해열의 에너지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발열 반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델타 H1과 델타 H2의 합이 플러스로 가고 있고 델타 H3 즉 용질과 용매가 이제 각각 섞이면서 어떠한 서로의 인력을 만들어냈을 때 일어나는 발열의 반응이 작다면은 결론적으로 델타 H 용해열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것과 요거의 차이를 이제 빼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흡열 반응이다. 즉 델타 H1과 델타 H2의 합이 델타 H3보다 큰 경우 그리고 발열 반응은 델타 H1과 델타 H2의 합이 델타 H3보다 작은 경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NaCl, 즉 소금이죠. 이 NaCl은 물에 해리가 되면 Na 플러스와 이제 Cl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되고 이 물이 Na와 Cl과 이제 섞이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가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에 NaCl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AQ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AQ라는 것은 수용액 상에서 녹는다. 수용액 상에서 녹는다라는 것은 즉 이온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각각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델타 H1은 786kJ/몰이다. 그런데 물에서 어떠한 일어난 델타 H 이것을 우리가 델타 H 수화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델타 H2와 델타 H3의 합은 마이너스 783kJ/몰이다 라고 했을 때 델타 H의 용해열은 이 1번과 그리고 2번을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은 786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783이라면 3kJ/몰이 이제 용해열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수화열이라는 것은 enthalpy of hydration는 H2인 용매의 팽창과
H3, 용매, 용질, 상호작용 항을 우리가 각각 합쳐서 표현하는 것을 수화열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H1과 H2를 더해준 그것이 흡열 반응의 정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델타 H 수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델타 H2와 델타 H3를 각각 합해서 표현해 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델타 H용에는 지금 3kJ/몰 즉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고 이제 매우 작은 이제 양의 값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어떠한 우리가 화학적인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델타 H 용해가 플러스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 G 이꼴 델타 H 플러스 T 델타 S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플러스이지만 이 D의 항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면 델타 G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NaCl 자체가 이제 물에 녹게 될 때 그때는 3kJ/몰의 어떠한 델타 H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이고 이 플러스는 우리가 델타 G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엔트로피와 온도 뒤에 항에서 우리가 큰 마이너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큰 마이너스에 의해서 NaCl은 물에 잘 녹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G의 용해가 0보다 작은 즉 마이너스 볼이 띄고 있는 어떠한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극성과 비극성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용액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용해열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성인 용질과 용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델타 H1은 어떤 용질의 인력을 서로 극복해내는 단계, 델타 H2는 용매, 그리고 델타 H3는 용질과 용매가 섞였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극성 용질 용매와 비극성 용질 용매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델타 H1과 델타 H2가 극성은 각각 크다. 그리고 비극성은 각각 작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극성이라고 한다면 H2O 같은 이제 물이 극성이겠죠. 그렇다면 극성의 경우에는 중간에 큰 O가 존재하고 옆에 조그만한 H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각 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또 물 분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를 해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떼어내는 그 힘이 이제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극성 용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존재하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CCl4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CCl4는 C를 중심으로 Cl들끼리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비극성 용매의 특징은 어떠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극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로가 각각에 대한 Cl은 원래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네 방향으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균형을 맞춘 것들이 차질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서로 CCl4끼리는 크게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극성 용질 용매의 경우에는 각각을 서로 떼어내는데 작은 힘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용질과 용매 모두 서로를 떼어내는 힘이 크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섞였을 때는 큰 음액값, 즉 발열 반응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용해열을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음의 값과 큰 양의 값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용의 열은 결론적으로 매우 작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의 어떠한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델타 H 빼기 T 델타 S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만 어떠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죠. 근데 델타 H 용해가 결론적으로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얘가 뭐 작은 플러스 값이 나오든 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든 이 뒤에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면 델타 G는 결론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용액을 형성을 한다. 용액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델타 G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거를 우리가 엔트로피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를 포함하고 있는 뒤의 항이 매우 큰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G를 만들게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극성 용질과 그리고 극성 용매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용질을 떼어내는 힘은 작고 용매를 떼어내는 힘은 크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섞였을 때 용의 열은 델타 H3는 작다. 그래서 용의 열은 결론적으로 큰 양의 값이 나온다. 그렇다면 매우 큰 양의 값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T 델타 S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들이 정말 큰 값이 아닐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델타 G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비자발적인 반응이고 그것은 용액을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비극성 용질 용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작고 그리고 델타 H3를 형성하는 것도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해열을 살펴보았을 때 작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극성용질, 극성용매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델타 H 값이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뒤에 델타 S가 그만큼 커진다면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 델타 G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여기 지금 글씨가 좀 가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의 증가 효과, 즉 무질서도의 증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성용질과 비극성용매의 경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봤던 것과 그냥 거꾸로죠. 크다, 작다, 그리고 큰 양의 값이기 때문에 용액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구조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용해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극성, 비극성 외에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구조의 영향이라는 것인데요. 구조의 영향에서 일단 A는 저희가 비타민 A를 나타낸 분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와 지금 비타민 C가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다.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용성은 비극성, 그리고 수용성은 극성을 나타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자 구조를 각각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약간의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C와 H가 이제 반복되는 이 고리들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타민 A를 살펴본다면 이 C와 H 그리고 C와 H가 반복되고 OH라고 하는 작용기는 지금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OH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알코올기인데요. 알코올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마시는 어떠한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기죠. 그래서 이 알코올기 같은 경우에는 극성을 띠게 되는데 이 극성을 가진 어떠한 작용기 이 작용기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A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비타민 C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OH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C와 O를 나타내는 어떠한 카르보닉 작용기도 존재를 하고 이러한 이제 O와 H가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알코올기들은 매우 물에 잘 녹는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성이 극성끼리 잘 녹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가 용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용질은 물 용매에 잘 녹을 것이고 용액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극성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극성의 작용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성 물질에 녹고 지용성과 수술성을 띠고 있다. 신체의 지방에도 축적될 수가 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기 때문에 친수성이고 몸에서 배출되기에 정기적인 섭취가 필요한 화학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압력의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압력의 영향, 이 압력의 영향은 고체와 액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탄산음료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탄산음료에서 탄산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용매 속에 물과 그리고 설탕이 섞여 있는 그러한 용매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CO2 같은 경우에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를 어떻게 물에 녹이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틱 병을 딸 때 꽝 하고 압력이 늘어나면서 기체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느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이라고 하는 CO2 이산화탄소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용매 속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틀에다가 압력을 가했을 때, 프레셔를 가했을 때 처음에는 기체들이 둥둥둥둥 용매 위에 존재하다가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기체 분자들이 안으로 용매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탄산의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 시간당 용액 속으로 들어가는 기체 입자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용액 내의 기체 입자수도 결론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압력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어떠한 평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의 압력에 정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원통을 살펴보았을 때 이 원통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떠한 용액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요. 그 위에 이제 기체가 존재를 막 했었는데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기체 분자들이 용매 속에 들어가게 된다. 용액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헨리의 법칙을 우리가 C 꼴 KP로 나타내는데 C를 용액에 녹아있는 기체 농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K 같은 경우에는 각 용액 종류에 의존하는 어떠한 상수이다. 그렇다면 P는 무엇인가? 용액 위에 있는 기체 용질의 분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 꼴 KP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프레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C는 용액에 녹아있는 기체의 농도이다. C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기체가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헨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하나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헨리의 법칙은 용매에서 해리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는 기체의 묽은 용액에서 잘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밑에 이제 물에 녹아있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헨리의 법칙을 잘 따릅니다. 하지만 물에 녹은 염화수소 기체는 헨리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HCl, 이 HCl을 물에 녹으면 각각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제 나눠지면서 해리가 되게 되고 용액 속에
어떠한 해리의 원리에 의해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경우에는 이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소 기체 분자 자체가 용액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Cl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물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요. 25도씨에서 5.0 atm, 이 atm이라는 것은 우리가 atmosphere, 즉 대기 압력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어떤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기 압력이 기준이라면 1 atm이 이제 대기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 atm의 CO2 기체가 액체 표면 위에 있도록 하여 탄산음료를 병에 담았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이라고 가정한 후 병을 열기 전과 후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병에 담아져 있을 때 그때의 압력은 5.0 atm이고요. 그리고 병을 땄을 때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은 5.0에서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의미는 병 속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가득 채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 속에 존재하는 5.0 atm인데 병뚜껑에 뽕 땄더니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의 부분 압력, CO2가 가지고 있는 압력은 그때부터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는 CO2 외에도 O2도 있고 N2도 있고 NO2 등등등 수많은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CO2의 압력은 이 중에서 이 1atm 중에서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만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CO2 기체의 헨리의 상수는 25도씨에서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 atm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풀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CO2 헨리의 법칙을 썼을 때 CO2의 농도, 즉 용액 속에 녹아있는 농도는 KCO2, 헨리의 상수 곱하기 CO2의 압력이다. 그래서 열기 전 병의 CO2의 압력은 5.0 atm이고요. 그때의 농도를 쫙 전개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헨리의 상수를 저희가 K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atm끼리 사라질 거고요. 0.16몰 퍼 리터입니다. 즉 병을 따기 전에는 리터당 0.16몰의 CO2가 녹아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병을 연 후에 탄산음료 속의 CO2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이제 평형에 다다르게 되고 그러면서 압력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본다면 헨리의 상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부분 압력만 변화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atm끼리 지웠을 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로 엄청나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뚜껑에 따놓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된다면 CO2가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버려서 탄산음료의 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여러분들이 땄을 때 병뚜껑을 다시 채워가지고 꽉 조여놓으면 다시 압력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CO2가 대기 중에 더 이상 누출이 되지 않고 어떠한 평형 상태에 이르러서 0.16몰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탄산이 유지가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영향은 우리가 수용액에 관한 온도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고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체의 경우는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고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용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 그래서 온도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용해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뭐 거기에 이제 예외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시 그래프에서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일반적인 저희가 설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Y축이 지금 용해도로 나와 있고 그람 용질 퍼 100g의 H2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g의 설탕은
100g의 이제 H2O에 녹는다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0.00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80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g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00g의 어떠한 설탕이 100g의 물에 녹는 것이 우리가 180이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일단 0도씨에서 180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온인 25도를 저희가 살펴본다면 25도씨일 때 한 이쯤 되겠네요. 이때가 거의 200 정도를 나타냅니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용해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해도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더 많은 설탕을 물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녹일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달고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달고나를 만들려면 설탕의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용액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식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달고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이 달고나도 결론적으로 설탕이 즉 고체가 온도를 올렸을 때 용해도가 증가하는 원리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과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고체의 경우 용해 과정이 용해도가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고체의 용해 과정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각각 붙어있는 분자들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즉 인력을 서로가 떨어지게 하고 어떠한 용매 속에 잘 섞이게 하는 것이 용해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열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들이 각각의 고체 분자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KNO3, NaNO3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Na2SO4 혹은 C2SO4와 같은 이러한 황산 소듐과 황산 세듐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온도의 영향, 수용액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는 기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체의 경우는 온도의 증가가 용해도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왜 온도가 증가하는데 기체는 용해도가 감소할까? 옆에 그림을 저희가 살펴본다면 메탄, 산소, 일산화탄소, 질소, 헬륨 등이 존재하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적은 양의 기체들이 용매 속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체의 용해 과정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체 분자들을 서로 떼어낼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도를 올린다라는 것은 열을 거꾸로 투입하는 거죠. 그럼 열을 투입을 하게 된다면 이 기체들이 다시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시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용매 속에 쉽게 녹여내거나 분산을 시키거나 용해를 시킬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인 것이 고체와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고체의 경우는 흡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하고 기체의 경우에는 발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저희가 이제 그 용액의 어떠한 여러 가지 성질 그리고 용해도까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